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김성환 평론가의 개인 사정으로 시사야 진행을 맡은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최근에 한 불법 개 번식장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무분별하게 사육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텐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시사야를 홍보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통을 늘리는 차원에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고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전력을 수십 분만 아니라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핵심인데요.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엄벌주의, 가해자한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줘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번 대책의 시발점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인데 입시, 나아가서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준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사소한 학교폭력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들이 악착같이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해 학생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행스럽게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최종안은 아니라는 건데 이번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만큼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교육계 의견을 잘 모아가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처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대책, 학폭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해법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 워낙 많은 얘기가 오가잖아요. 그 쟁점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쟁점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대강 그래도 뭐 무슨 얘기 했느냐.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인 최대 그래도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것을 또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안을
주 69시간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주 52시간제를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은 주 평균 48.5시간제를 근무하게 되는 그게 이제 정부의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문제 이게 또 한 번 또 논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향한 이제 외교정책 이게 적절하냐 이런 것들도 여러모로 논란이 됐고 그 외에 뭐 이념에 관련된 어떤 공방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정부 이제 부처 장관들 국무총리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시간 유연화를 이렇게 칭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최악의 경우만 상정해서 그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원래의 취지를 무색해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마치 주 69시간을 강제로 뭐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국민들의 우려는 그런 우려가 아니고 주 69시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최대한 어떤 일을 당겨서 하면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뒤에는 이제 놀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을 시키는 거는 확실하게 아마 회사에서 시킬 것인데 주 69시간을 악착같이 시킬 것인데 뒤에 놀게 해주겠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 69시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한 답이냐, 의문이 해소되는 답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논란이 사실은 진행된 지가 상당히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정부는 이제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방송국 카메라가 굉장히 바빠요. 그분과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무위원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화법을 구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도어 스태핑 약식 회견을 중단을 했는데 네. 그걸 계속 하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딜 가든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고 법무부에 출근을 해도 물어보고 국회 출석을 해도 물어보고 현안을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소통을 굉장히 뭐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그 소통의 내용이 법무부의 업무라든가 장관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고 좀 골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까지 이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발언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또 답을 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김의겸 의원이 최근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 검사 출신으로 굉장히 유능하다는 취지에서 조선제일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조선제일혀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장관이 검사 때 저를 조선제일검으로 불렀던 거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같은데 그분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다음 얘기가 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덕담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저도 덕담을 해드리자면 거짓말에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석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은 이제 싸우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박용진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이 한동훈 장관의 화법이 초등학생 말싸움 화법이다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국회에서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서 욕하고 뭐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요즘 민주당 의원들의 유행인 것 같다. 이렇게 또 비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다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다음은 또 싸우는 일만 남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국회 나가면서 이제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에서 나온 얘기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좀 민감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여러모로 인사검증 기능도 허술하고 한 게 이게 결국 검사들이 다 인사와 여러 가지 정책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들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 안 하는 거 아니냐. 그에 비춰서 볼 때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 태도도 독단적인 국정 운영의 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비정상적인 질문만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막 항의를 하고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독도와 관련해서 실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질문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아마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라고 가는 하려고. 건데. 예. 근데 한덕수 총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으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또 웅성웅성했는데 웅성웅성할 때까지 한덕수 총리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좀 침묵하고 있다가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계속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 말실수한 거죠.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말실수를 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구설에 오른 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것도 묶여가지고 또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평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어떤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최근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예.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독재 친일 프레임에 더 씌워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는 08 과 2 이것도 부족하고 029 과가 1인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실기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서 건립을 잘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발언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뭐 수많은 이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의 이제 남한의 여러 부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일종의 종북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편향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다든지 이런 발언들이 오늘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좀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념 전쟁처럼 돼버렸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네. 지금 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또 논란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게 보훈처가 전직 대통령법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거 꼼수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또 독립운동가의 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기념관은 보훈처가 독자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의 어떤 기념관의 의미가 아니고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기념관 짓는 거다.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3.15 부정선거라든지 4.19 혁명이라든지 이런 논란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과연 국회에서 논의할 일일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학자들이 내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정부와 여당에서 이번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대략 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이제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추진하기로 당정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한다. 그리고 피해 학생을 우선 보호한다. 그다음에 교사가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을 한다. 이 4가지인데 네. 구체적으로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자. 이 내용을 논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려면 교권이 확대돼야 되고 보호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강화가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정시에도 요 이제 학교 폭력 기록이 반영되는 걸로 그러한 어떤 제도의 변화를 추진을 하고 심지어는 취업 때까지도 이 기록을 남겨가지고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좀 추가로 개최를 해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해야 되는 거고 이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대책을 세워보고 저렇게도 대책을 세워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을 많이 줘가지고 무서워서 학폭을 못 저지르게 이렇게 하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학폭은 엄중히 다루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이례적인 어떤 그런 사안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지 일선 현장에서 저희 같은 이제 힘없는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학교 폭력에 연루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런데 그걸 다 무력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늘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교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경우에는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 방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원이 교육적 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보호 대책 그리고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런 좀 힘 있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자녀들이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 교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압력 심지어는 법적 대응 이런 것들을 막 마구잡이로 하니까 이것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교조의 경우에도 학교가 가진 대책을 학부모가 자기 권한으로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문제이다. 그래서 학폭위가 잘 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결정에 권위를 실어주거나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이 결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중처벌, 삼중처벌에 대한 뭐 이런 문제도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페널티가 반영이 되는 건데 취업에까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 처벌이다라는 취지로 이 제도를 또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네. 그 점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페널티가 처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하여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더 악착같이 하지 않겠냐 이런 그렇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소아과 의료진과 응급실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됐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 소아과 의료진과 그다음에 응급 그다음에 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였습니다. 근데 사실 소아과 의료 대책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보자. 네. 그리고 현장에 여러모로 이제 낙후된 사정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도록 방안을 마련해보자. 라는 수준의 이제 대책이 좀 논의가 돼서 사실은 구체적인 대책은 이제 논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응급실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 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의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자. 그리고 중증 응급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야간 휴일 당직비를 지원하고 적정 근로 시간을 보장하자. 그다음에 구급대 출동이라든가 응급실 진료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이런 지적들이 일단 나왔는데 앞으로도 추가 논의를 거쳐서 좀 구체화돼야 되겠고 오늘 좀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대생들이 나는 소아과를 갈래요 라는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아과를 가더라도 어쨌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의사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악순환이거든요. 사실 소아과가 가봐야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비급여 진료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어떤 뭐 이런 뭐 예를 들면은 경제적 이득을 예.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면 성형외과처럼 좀 이게 좀 수요에 맞추지 못해도 뭐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필수적인 어떤 그렇죠. 과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도 늘려야겠지만 또 현장에 이런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대안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사실은 접근해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게 단순히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친다라는 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김성환 평론가를 대신해서 시사야 진행을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쌀값 안정 대책으로 캠페인을 제안했는데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오늘 오전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양곡관리법이 그러니까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신들의 대안을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는 민생119, 그러니까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설치돼 있고 이 위원장이 이제 조수진 의원인데 네. 여기서 논의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네. 다른 식품과 비교를 하면은 쌀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아서 이런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즉 쌀 소비량이 너무 이제 그 쌀 소비량을 늘려야 이게 다른 또 대책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지만 밥 한 공기를 다 먹으면은 쌀 소비량이 뭐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 아니라 밥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많이 일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걱정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일 열심히 이제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역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인데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제육볶음에 밥 한 공기 먹어도 남기면 똑같이 한 공기인데 그것은 밥 한 공기를 다 먹자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2공기, 3공기 먹자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지금 시대에 따라서 밥 공기의 그 용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저 어릴 때랑 지금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의 밥 공기 사이즈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이 법으로 정해준 사이즈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훨씬 더 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시 컸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밥사발이 컸던 시대로.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이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먹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1,000원 학식 얘기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다가 밥 한 고기까지 다 먹자고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이제 먹방 유튜버가 당대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 뭐 걱정이 태산이다 등등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여당 분위기가 이런데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정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박홍구 원내대표가 황당한 얘기여서 더 말을 뭐 못하겠다 이렇게 비꼬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조수진 최고위원은 좀 억울한가 봐요. 진위가 왜곡됐다 유감 표명했네요. 그렇습니다. SNS에다가 민생 119 회의에서 나온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서 선전선동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 이렇게 적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뭐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A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런 취지였는데 취지가 왜곡이 되고 정말 언론이 원망스럽다. 그리고 과연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의 출발점은 양국관리법인데 양국법 개정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다시 그 재표결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3분의 2가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 표결을 해야 그래야 이제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300명이 거의 다 왔다고 치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어려운 것이죠. 네. 사실 어려운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양국관리법이 정당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시 추진한다는 어떤 그러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 재표결을 추진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평론가들은 정치적 해석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위기로 총선 때까지 가는 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지금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어떤 과도한 어떤 그러한 뭐 입법 이런 것들을 막 해서 머릿수만 믿고 막 해서 그런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여당의 의석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 논리로 총선에서 주장하겠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막 이렇게 제출하고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은 거부권만 행사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총선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이 큰 거대 야당의 충돌 속에 답답한 거는 사실 이제 민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뭐 이 농업인들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뭐 지금 이 양국관리법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연 그렇게만 푸는 게 답인가에 대해서 서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예, 적대적 공생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이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재보궐선거가 마무리가 됐는데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투표율이 별로 높진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 만한 거물급 정치인이 막 출마한다든지 이런 재보궐선거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요 정당의 다수 지역에 또 주요 정당들이 이제 공천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은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평일에 실시가 됐고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영원함에서 주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날씨도 아침 일찍부터 봄비가 내리는 등의 궂은 날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표 결과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개표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재보궐선거 중에서 전북 전주을의 경우에 이상직전위원회 공선법 위반 때문에 이 재선거 지역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습니다. 진보당, 국민의힘 비롯해서 무소속까지 4명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특이한 것이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이런 이 좀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진보당이 또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소속 의원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는 거냐 좀 관심사인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성향이 진보 보수가 팽팽한 8대 8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예.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로 변동이 생기는 거냐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노키 울산교육감이 심장마비로 이제 쓰러져서 사망하면서 실시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 배우자인 평교사 출신 천창수 후보가 출마한 상황이고
보수 단일 후보로는 김주홍 후보, 울산대 국제관계학 교수인 후보가 출마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제 이기느냐에 따라서 8대8 구도가 변화되느냐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은 낮지만 지켜볼 부분은 많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뉴스야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김성원의 시사야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378님께서 학교 폭력 가해 기록 연장하는 거 전 찬성해요.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었지만 은따라고 하죠. 은은하게 왕따를 당한 저도 지금까지 상처로 남았는데 학폭 피해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고요. 4201번님께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데 밥 한 공기 다 먹기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보다 수급 균형이나 다른 작물의 생산 유도, 대체 작물 심기, 농가 지원 등의 다양한 각도의 대안들이 논의되어야 되겠죠. 밥 3공기 이상 먹으면 군 면제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보았네요. 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딱 오면 김성환의 시사야 라고 외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로 알려진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요. 진도의 한 불법 개 번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육이 되다가 최근에 적발됐어요. 이 현장을 조사한 김세연 비글구조 네트워크 부대표를 연결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돗개 그러면 딱 우리나라 토종견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견종이잖아요. 네. 그런데 천연기념물이 되는 진돗개는 진돗개다 이렇게 칭해진다면서요. 그러면 진돗개의 견종이어도 진돗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개들이 진돗개가 되는 건가요? 네. 진도에서 살고 있는 이제 진돗개들 중에서 네. 모견, 부견이 천연기념물인 경우에 한해서 생후 6개월이 되면은 혈통과 표준 체형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심사를 거쳐서 표준 체형을 갖추었다고 판정된 개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해서 등록증을 받게 되고 진도군 내에서 보호 육성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천연기념물이 돼서 진돗개가 되면 어떤 관리를 받습니까? 특별한 관리를 저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도에서만큼은 그만큼. 그렇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은 네. 이제 소중히 보호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가 조사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평생 새끼를 낳는다든지 또는 진도군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진돗개 테마파크 관람객들의 구경거리 수단으로 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닥 개들이 특별히 관리받는 건 없습니다. 천연기념물인데요? 네네. 그것도 좀 놀랍네요. 이번에 진돗개 사육 현장을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개 번식장에서 진돗개가 불법으로 사육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네. 그럼 이 개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진돗개들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적발한 곳이 3곳인데요. 네. 한 곳은 불법 사육 농가였고요. 네. 또 2곳은 진돗개 내에서 현재 이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주인이 운영하는 진돗개 전문 도살장 2곳이었습니다. 불법 사육 농가의 개들은 거의 천연기념물들이었고요. 예. 도살장 2곳에서는 예비견 9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비견이라고 하셨나요, 대표님? 네네네. 예비견이란 말은 이제 진돗개 6개월 때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모견 부견이 천연기념물인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아직 심사를 받진 않았지만 곧 그렇죠. 심사를 받게 될 진돗개들이란다. 네네네. 그래서 예비견이라고 부르는군요. 네네. 직접 가보셨다고 하니까 개들이 있던 번식장이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적발된 세 곳의 개들이 거의 진돗개들이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불법 개 사육장의 경우 이제 리더기로 인식칩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대다수가 천연기념물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개들에게 이제 사료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고 있었고요. 네. 정말 발이 푹푹 빠지는 뜬장과 사육시설 안에는 정말 집도 없이 그냥 바닥이 온통 배변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더러웠고요. 심지어 젖먹이 새끼들도 뜬장이나 오물투성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죽은 개 사체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개 사체란 말은 죽은 진돗개들 사이에 진돗개들이 살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바깥에도 이렇게 죽은 채로 있었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시고 나서도 좀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이제 그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번식장 주인이 진돗개 심의위원이었다는데 네네네.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이란 뜻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진돗개 심사위원이나 심의위원은 이제 진도군 내에서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그래요? 진돗개 혈통 보존을 위한 시험, 연구 및 보호 육성 등의 모든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또 진돗개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도 마련하고 또 심사위원도 위촉하고 종자형개의 선정 기준, 시범 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진돗개 보호 육성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번식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과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진돗개를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거기다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운송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발견을 하신 거잖아요. 적발을 네네. 해서 얘기를 하니까 잘못했다. 내가 진돗개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하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글쎄요. 이제 사료값이 아까워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환경 개선은 하겠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진돗개가. 네네. 그러니까 이 보호구역 밖으로 원래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럼 그렇죠. 진도군에서는 이 진돗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어떤 얘기들? 예. 아직 진도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아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공개 정보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예.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가서 그 진도 내 모든 사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제 할 거예요, 4월부터. 전수조사. 예. 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도 전혀 개선된 사항은 없는 상태고요. 네. 또 전수조사 또한 그 진도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용역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네. 또 이번에도 서류상으로만 탁상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부대표님 저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지 않아서 지식이 네네. 좀 부족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네네.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만 않으면 이 진도 바깥으로 나와서 길러질 수도 있나요? 네, 이제 예를 들자면 천연기념물인 상태에서는 반출이 안 돼요. 네. 진도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예. 없는 상태고 그 새끼들은 판매를 하는 거죠. 전국으로. 그래서 번식장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대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진돗개를 많이 키우고 번식시키려고 하는 거군요. 돈 많이 벌려고. 네, 그렇죠. 예. 이 농가라든지 이런 시범 사육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새끼들을 판매해야지 이게 수익 사업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판매나 육성 이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런 일들이. 네네. 2021년도에도 진도내 이제 보신탕집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네. 천연기념물인 53호 진돗개 완전 천연기념물 4마리하고 또 예비견 7마리가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납득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기념물 선정 과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예비견이나 탈락견은 오히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몰리고 있다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네, 진돗개 보호 육성법에 따르면 탈락견들은 이제 중성화나 네.
아니 중성화를 하든지 진도군 외로 반출을 명하고 있어요. 예. 결국 이제 천연기념물의 가치가 없는 미등록견, 예비견이나 탈락견들은 진도군민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아, 탈락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개들은 진도 내 뭐 도살장이라든지 관해로 팔아버리고 있다는 걸 지금 목격을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개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지침 같은 것도 없어요? 뭐 탈락견들에 대한 탈락견들은 반출이 원칙이에요. 뭐 근데 이제 중성화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해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네. 하지만 뭐 진도군 내에 중요한 건 소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뭐 중성화를 하려면 동물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병원도 없는 데서 중성화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군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천연기념물도 아닌 아이를, 네. 아닌 개를 이제 돈 들여서 중성화를 해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유기동물 보호소 있잖아요, 부대표님. 근데 거기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견종이 진돗개란다.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2020년 7월부터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 한 130곳을 다녔거든요. 직접. 네. 근데 정말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종류가 진돗개나 그 진돗개 믹스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왜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진돗개는 너무 잘생기고 특히 우리나라 토종견이어서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유기견 보호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많은 게 진돗개 믹스견입니다. 입양률은 어때요? 가장 많이 입소하고 가장 많이 안락사 당하는 게 진돗개인데요. 네. 입양률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통계에만 뭐 5% 내외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새끼들은 운이 좋으면은 이제 마당개라도 데려가지만 성견들은 거의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배경에는 진돗개에 대한 사람들의 모순된 환상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부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아, 네,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진도에서 백구가 흔하지 않았다고 해요. 진도에서도. 네. 뭐 황구나 내눈박이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돌아온 백구와 할머니 이야기 아시죠? 네, 네. 네, 대전으로 팔려갔다가 7개월 만에 뭐 3,000km 달려서 진도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게. 네. 그 후에 정말 전국적으로 백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오. 네, 유행처럼. 네. 그래서 진돗개는 뭐 충성심으로 한 주인만 섬긴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렇죠. 새끼 때 많이들 이제 분양받고 또 키우다가 뭐 털도 너무 많이 빠지고 활동성이 많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네. 네. 그러면 제일 사랑 많이 받지만 가장 많이 버려지고 학대받는 개가 진돗개란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일단 이제 진도군 내에서. 네. 반출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개들이 많아요. 네. 정말 많은데 일단 진도군 내의 천연기념물뿐 아니라 진짜 모든 개들에 대한 이제 환경 개선이 정말 시급하고요. 네. 또 시에서 지원되는 진돗개들뿐 아니라 이제 도태되는 예비견들에 대한 처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또 진도군의 이제 천연기념물 진돗개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네. 1년에. 근데 이제 개들한테 쓰여져야 할 세금이 관리나 보호에 쓰여지지 않고 개를 이용하는 몇몇의 뭐 군 관할 시범 사육장이나 군 지정 뭐 생산업, 판매업, 또 운송업, 또 시민위원들에게 편성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예산이 진정 보호받고 지켜져야 할 진도의 모든 개들에게 쓰여지도록 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진돗개 육성법이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뭐 시스템 정비 또 국민들의 이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사각지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연 비글구조 네트워크 부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산불은 기후변화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산림 파괴의 악순환을 어떻게 좀 끊어낼 수 없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 와서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너무 건조했는데. 어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요?
그러게요. 지난 주말에 보셨죠? 서울에 계속 헬기 왔다 갔다 그 인왕산 불 끄려고. 네. 근데 이제 그날 아시겠지만 인왕산뿐만이 아니라 충남, 홍성, 당진, 대전 등등 이제 전국 35곳에서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3일 그리고 어제까지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고요. 다행히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전국에 계속 비가 오면서 불은 모두 꺼진 상태인데 사흘 동안 피해 면적이 축구장 4,400개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뭐 봄이 좀 건조하기도 하고요. 네. 좀 건조주의보가 올해 좀 내려져 있긴 했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벌써 산불이 엄청 많이 났다고 하니까 유독 올해가 심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작년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올해가 심한 게 맞습니다. 심한 게 맞는데, 예. 그 이제 봄은 그러니까 원래 뭐 산불이 많이 일어나죠. 연간 그러니까 1년에 한 200에서 700번 정도 산불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혹은 많으면 60% 이상이 봄, 그러니까 3, 4, 5월 요때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건조한 게 큰데 이 건조하다는 거 말고 또 중요한 요인이 요때 바람이 되게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맘때 우리나라 주변 기압 배치를 보면 이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강한 동풍, 바람길이 쫙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이 센 거, 그것도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이쪽에 그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태백산맥을 쭉 건너면 되게 고온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뜨겁고 바람 세고 건조한 뭔가 한번 불길에 딱 붙으면 되게 번지기 쉬운 이런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진짜 유난히 심한 편인데 요번 이제 사흘 동안 총 50여 곳에서 동시에 이제 불이 났고 이게 5곳에서 이제 대형 산불로 번졌는데요. 이게 86년 산불 통계를 낸 뒤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았는데 지난 10년간 3월 평균 산불 건수가 약 13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222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봄에 산에 많이 가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맞아요. 겨울에 네. 이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기후적으로도 충분히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건데 네. 너무 날씨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일관성이 없나. 네. 여름인가 겨울인가 약간 구분이 안 가는 날씨들이 있었는데요. 네. 너무 덥다가 이래서 이것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나? 기후변화랑 산불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제까지 반팔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평균 기온이 9.1도라고 하는데 원래 작년 3월이 역대 가장 따뜻한 3월이었다. 원래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더웠던 작년 3월보다 요번 올해 3월이 1.4도나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더운 날씨 때문에 지난주 지구생활 백서에서 봄꽃이 이제 동시다발로 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벚꽃, 뭐 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곳곳에서 산불 이런 데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이상고온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상고온 얘기하지만 사실 이상고온이란 말도 되게 무색해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여름이 아무리 덥더라도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맞이할 여름 중에선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상고온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상고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 기상청이 이제 전망을 한 게 있는데요. 미래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더라도 2050년엔 지금보다 온도가 1.8도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특히나 이런 계절에는 굉장히 산불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오죽하면 비 내린다 만세 불렀을까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늘어난다. 라던데. 네. 맞습니까? 근데 이제 강수 전망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우리 왜 일기예보도 비는 잘 못 맞출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강수 좀 어려운데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2030년, 2040년까지는 강수량이 지금보다 약간 줄었다가 그 이후로는 점점 늘어나서 2100년 정도 이르면 지금보다 한 175mm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주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비가 많이 내리는 쪽으로 바뀔 것 같고 근데 이제 강수량이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강우를 띠면서 늘어나니까 이제 그게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상청 전망을 보면은 2050년에 강수량은 늘어나는데 강수 일수는 더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감정 기복이랑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수가 느는데 강수일순 준다는 얘기는 한 번 내릴 때 왕창 내린다. 들이붓고 그쵸, 안 그쵸. 내릴 때는 아주 바짝 마르고 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40년 그 가까운 미래에도 제가 아까 평균 강수량은 살짝 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 혹은 상위 5%의 아주 극단적인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는 날은 오히려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랑 일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기후 속에 사는 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같은 데 보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막 산불이 한 달씩. 네, 맞습니다. 어떡하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누가 또 방화를 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하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쪽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계속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제 많이 기억하실 텐데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요때면 이제 호주 남반구니까 여름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이때 거의 뭐 동남부가 몇 달 동안 계속 산불이 나서 굉장히 우리 지구촌에 어떤 걱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불 나면 뭐 축구장의 몇 배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거의 뭐 이제 상상을 초월해서 불탄 면적이 24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다 합친 한반도 면적만큼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그만큼이 홀라당 다 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호주의 검은 여름이라는 이제 고유 명사가 아예 붙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왜 이렇게 산불이 심했나 보면은 지금 우리 상황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가뭄이 워낙 길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경고가 나오던 차에 이제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났던 건데, 이 당시에 또 워낙 더웠어요. 이때 이 지역의 펜니스라고 하는 시드니 서쪽에 있는 한 지역인데 여기서 기온이 무려 48.9도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날씨, 이 정도의 산불이면은 사실 호주 국민들한테 어떻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 그런 이제 극한이었는데 그래서인지 2022년에 호주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그때 선거 전에 유권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30% 정도가 기후변화다. 이렇게 이제 꼽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호주가 우리 뭐 청정국가로 알고 있지만 1인당 탄소 배출이 거의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워낙 극한의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 기후 의제가 부상을 하면서 실제로 총선에서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곳인데 2020년 여름에 뭐 이제 서부 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미국 서부에서 산불이 나면서 이때도 뭐 미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다라고 했는데 호주랑 똑같습니다. 건조했고 4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됐고. 그래서 이제 추세를 보면 84년부터 2020년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피해 면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2.5배까지 이제 피해 면적이 늘었고요. 특히나 대형 산불로 분류되는 산불 비중이 5%에서 23%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수성님 설명을 들어보면. 네. 근데 반대도 가능하다던데요. 산불 때문에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기도 한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산불이 나면은 우리가 나무를 심자라고 하는 게 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하니까 그쵸. 품어주니까 하는 건데 반대로 산불이 나면 이제 한꺼번에 그 이산화탄소가 하늘로 그냥 순식간에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하는 건데 그 작년에 한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캘리포니아 산불로 쏟아져 나온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1억 2,700만 톤. 이라고 해요. 이게 얼만큼이냐면 이제 캘리포니아는 계속 이제 꾸준히 온실가스를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열심히 줄였어요. 근데 그 줄인 양보다 2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동안 줄인 게 거의 물거품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호주 산불과 관련해서 지난달에 네이처지에 주목할 만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산불 때문에 오존홀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이제 연구가 나왔더라고요. 오존 그거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프레온가스 그거 안 쓰고 스프레이 안 쓰고 이거 바꾸면서 오존홀 괜찮아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오존홀이 점점 이제 구멍은 여전히 있고요. 구멍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존홀은 뭐 그런 냉매 때문에 그쵸?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뭐 산불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데 일단 그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서 그러니까 그 거기서 관측한 바는 뭐냐면
호주 산불 때문에 오존홀이 더 커졌다. 근데 커진 규모가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면적만큼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도대체 산불이랑 오존홀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봤더니, 그러니까 오존홀의 생성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프레온가스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염소라는 게 이제 원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프레온가스에 있는 그 염소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원소들이랑 같이 분자를 이루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사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염소가 포장재에 잘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남극 쪽에서 더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남극의 그 위에 그 지상 수십 킬로미터 상공은 굉장히 춥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름은 대륙권, 지표랑 가까운 데서 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아래로 구름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층권, 남극의 성층권은 너무 추워서 그 높은 데서도 구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성층권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 염소 화합물들이 지표에서는 멀쩡히 있다가 이 성층권 구름에 딱 달라붙으면 거기서 막 자외선 받고 하면서 이게 풀어져요. 봉인 해제되는군요. 봉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염소가 툭 튀어나오면서 그 염소가 막 거기 있는 오존들을 막 파괴하면서 오존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극 상공에 오존홀이 우리가 생긴다고 하는 건 여기가 워낙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논문을 쓴 연구진 조사를 해봤더니 호주 윗부분, 그러니까 호주는 솔직히 훨씬 저위도이고 그 상공은 훨씬 따뜻할 텐데 거기서 이렇게 염소가 봉인 해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리 산불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연료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렇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우리는 그것보다 면적도 적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실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어떤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불법 소각 이런 단속이 좀 더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의 윤지루 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모레 아침 내륙 지방에는 서리가 내릴 정도로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고, 글피 아침은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중부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는 경남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 5mm 내외입니다.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게 낀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과 호남 해안, 제주 해안에도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분 곳이 많겠고, 특히 남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10도, 부산 11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제주 17도, 울산은 20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8.8도, 습도 92%입니다. KBS 58분 날씨 변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에 두 아티스트가 천국으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보아오던 현미 씨는 밝고 유쾌하고 늘 긍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현미 씨가 별세 전날까지도 KTX를 타고 대구에 있는 노래교실에서 공연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스타 가수로는 잘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도 현미 씨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스타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현미 씨를 만났던 기자분의 얘기가 이런 거더라고요. 아직도 10살 어린 남성 팬들이 만나자고 줄을 선다라고 하면서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에 대한 고정관념을 신박하게 깨준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고 현미 씨가요, 평생 신조가 이런 거였답니다. 무던하게 살기, 되도록 많이 이해하기, 남 앞에서 울지 않기였다고 하는데요. 현미 씨는 우연히 돈을 벌기 위해 섰던 미8군 무대에서 출연진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대타로 무대에 섰다가 일약 스타가 되었죠. 자가용이 진짜 귀하던 시절에도 연예인 마이카족 1호라는 영광을 누리기로 했던 대스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스타의 신조라고 하기에는 이 세 가지가 참 소박하고 담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모두 경험한 대스타의 인생 결론에 저는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명의 아티스트 사카모토 유이치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우리나라 영화의 OST를 만들었던 거장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의 신선한 울림도 다시금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사카모토 유이치는 마지막 황제로 1987년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라는 인간은 혁명가도 아니고 세계를 바꾼 것도 아니고 음악사에 기록될 만한 작품을 남긴 것도 아닌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점을 알겠다. 그런 내가 나는 음악가올시다 라고 잘난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내게 주어진 환경 덕분이었다면서 음악적인 성과를 부모님과 스승과 친구 등 주변에게 돌렸습니다.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노래하겠다던 현미 씨는 별세 전날까지도 무료 효도 콘서트 무대에 섰습니다. 사카모토 유이치는 두 번째 암 투병 중에도 앞으로는 암과 함께 살아가게 됐다면서 조금 더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고 작년 12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면서 솔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담담하지만 뜨겁게 살았던 두 아티스트는 천상의 무대로 떠났습니다. 오늘의 천상의 무대에서는 사카모토의 반주에 현미 씨의 멋진 재즈가 울려 퍼질까요?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네, 사카모토 유이치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들으셨습니다. 멋진 연주네요, 진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은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책이다. 그런데 이 두 아티스트의 삶은 한 번쯤 돌아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성환의 시사야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오늘의 발견 전해드렸더니 3353님께서 시사야 오늘의 발견으로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두 거장을 추모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현미 가수님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주윤희님께서 죄송합니다.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시사야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빠서 뉴스 볼 시간도 없었는데 시사야 덕분에 하루 뉴스 잘 정리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666님께서 스페인어 공부하면서 시사야 듣고 있습니다. 와, 오늘 미슐랭 가이드 하는 날이죠. 제가 무척 좋아하는 코드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과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야 애청자분들은 저희가 청취율 조사기관에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저는 김성환의 시사야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 됐습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을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려요. 밤참 뉴스. 오늘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나라는 뉴스들을 원래 밤참 뉴스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요.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행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서 걷고 있던 시민 2명이 추락을 했는데 30대 여성 1명은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20대 남성 1명이 허리를 다쳐서 여러 곳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허리를 많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어떤 천천히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현상은 없었느냐 궁금할 수 있는데 현재 경찰이 사고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는 그런 조짐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자교 통행을 지금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망자 시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고요.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교량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보행로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분들 입장에서 믿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바로 며칠 전에도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바로 이런 날이라는 거죠. 이 정자교라는 것이 느티마을 사거리에서 신분당선 정자역 방향으로 가로질러 이어지는 왕복 6차선 도로상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량 너머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예. 그렇더니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철 타러 가거나 이 고속화도로 갈 때 이 교량을 대부분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리 아래로에 탄천 산책로가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내가 여기 산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다리인데 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전점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다리가요. 분당 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일기 신도시 분당에 이 다리보다 더
오래되고 위험한 교량 많은 거 아니냐.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더 이상의 추가 피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전반적인 점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쯤 된 거고 1기 신도시는 이제 그 정도 시한이 흘렀기 때문에 뭐 재건축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안전점검 했다면서요. 그때 근데 양호 판정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갑자기 다리가 무너질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정기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판 표면을 보수하는 작업도 거쳐서 당시에 등급은 B등급 양호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표를 봤더니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이나 중대 결함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량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도대체 지난해에 이런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다리가 와르르 무너지냐. 점검 제대로 했느냐,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분당구가 정자교에 대해서 2년에 한 차례 정밀 점검하고 반년에 한 차례,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진행해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면 도대체 안전진단 받은 다리가 어떻게 무너지냐 다시 한번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단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아까 이 다리가 언제 건설되느냐 1993년 건설됐다라고 하잖아요. 한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이 교량 하부를 지나는 상수도관이 파열돼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혹시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 이 시점이 좀 확인이 돼야지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이 경찰 조사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이 현장을 찾아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개를 숙였는데 일단 이 탄천 일대에 24개 다리에 대해서 모두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지역 인근부터라도 다 점검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그 동네 말고 우리 동네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고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행정당국의 몫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한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거 죄질이 나쁜 4종 세트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4종 세트? 예, 학생들 대상으로 먹는 걸로 장난쳤는데 그 먹는 것 음료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고 이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반성은 하기커녕 학부모를 협박했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경찰에 이 일당 중에 한 명이 검거가 됐고 공범으로 알려진 또 다른 남성은 자진 출석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범행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가에서 2인 1조로 2개 조를 구성해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탄 음료를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력 상승에 좋습니다. 시음 행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어제죠. 학원 끝나고 이렇게 나오다가 오후에 보니까 이거 기억력 상승에도 좋고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다라고 하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좀 의심해볼 만한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기에 유명 제약회사의 어떤 이름이 도용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학생들이 더 의심하지 않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이걸 딱 마셨더니까 바로 어지러운 증상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 입은 학생들 일부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피해 신고 접수가 6건이고 다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학부모들이 애들 몸이 정말 이상하다라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더니 필로폰,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그럼 일당이 여기서 그쳤느냐? 그게 아니라요. 이 피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했어요.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어요라고 협박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들의 번호를 알았냐면 학생들에게 음료수 주면서 이 구매 의향 조사하는데 필요하다고 부모 연락처를 적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알아낸 다음에 협박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검거되지 않은 남은 일당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또 문제는 이 일당만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일당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일단 관내에 있는 60여 개의 초중 고등학교에 가정통신을 발송했습니다. 주의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학원 운영협의회도 강남 지역에 있는 곳에 문자를 발송을 하고 홈페이지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 특히 메가 ADHD 상표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말라고 경찰에서 당부하고 있고요. 만약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이 학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한테 마약을 이렇게 먹게 해서 앞으로 계속 마약을 팔려고 시도를 한 건지 안 그러면 그걸로 부모님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건지 범행의 의도가 굉장히 궁금한데 한 명 잡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성인데 본인은 마약인지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예, 물론 진실 여부를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봐야겠는데 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구하는 인터넷 글을 보고 지원을 했고 모르는 사람이었다. 근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건 줄 알고 난 했다. 몰랐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음료수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난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뭐냐.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아예 딱 제조를 해놓고 아르바이트 책 모집했다. 이런 가설이 세워지는 게 된 겁니다. 어딘가 공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은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만 이런 시음을 했는지 아니면 전국에서 했는지 그리고 이번 한 번만 한 건지 조직적으로 여러 번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부분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정말 수험생들 앞두고 집중력 좋아진다라고 하는 음료를 마약 타서 먹이다니 너무하다. 꼭 검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의 지금 불안을 좀 잠재워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빨리 신속하게 일당 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 마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축구협회 요즘에 비판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기습사면했다가 철회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사면 대상자 명단 공개됐다고요? 왜 공개하는 겁니까? 일단 축구협회에서 지난달 20일 100명 사면하겠다 했는데도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는 이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런 것을 사면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당시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놀라게 된 건 승부 조작 관련됐던 사람들을 사면을 해줘라고 이제 논란이 일어서 결국 이것을 사흘 만에 임시이사를 열어서 전면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면 대상자 목록을 분석해서 공개했는데 이 명단에 승부조작 연루자 외에도 금전비리, 폭력행위 등으로 제명이 되거나 무기한 자격 정지된 이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면 대상자 중에 특정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비호하기 위해서 승부 조작이라고만 밝혔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축구협회 전직 임원들이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 축구협회가 너무 안일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축구협회 내 임원들에 대해서 완전히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부 총사퇴한다고 끝나겠습니까? 끝나기 않는다라 전면적으로 재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일정 부분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너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이 내부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팬들의 신뢰를 잘못하면 잃을 수 있다. K리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무이사 자리도 예전 방식 좀 바꾸자.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무이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과 관련되어 있고 또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축구인과 축구협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국가대표 출신 경기인들이 맡았다고 하거든요.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같은 식구라고 서로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비경기인 출신을 인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30대 구급 공무원이 수습기를 끝나자마자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어요. 예, 4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30대 초반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구급 공무원이고요. 지난해 입직해서 6개월 15기간 말하자면 이제 인턴 같은 기간이거든요. 거쳐서 지난 1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요. 이런 선택을 한 것이 너무 정말 안타까운데 아마 지금 추정컨대 지난 4일에 복지센터 방문한 민원인 상대한 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 악성 민원인 때문에 평소에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분 한 번의 사례겠느냐 비슷한 사례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고충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뭐 강릉시청 게시판에 최근에 올라온 글도 보면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 받을 지경이다. 이렇게 가족이 글을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또 여러 공무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청원경찰이 잘 배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정말 위해를 강하는 민원인이 있다. 술 먹고 와서 난동 부리는 경우에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신입 공무원에 대한 업무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 또 업무 강도가 너무 높다. 이런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는 진짜 어이없네요.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와갖고 소가 취소됐어요? 더구나 이게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2005년 숨진 박양의 유족들이 2016년도에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1심의 경우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부모 한 명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항소를 분명히 했는데 왜 이렇게 소송 진행 상황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알아봤더니 변호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은 겁니다. 재판에 변호사가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소가 취하됐다. 결론적으로 패소하게 됐다.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거죠. 이 권모 변호사가 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권경애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0월, 11월 세 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면서 뭔가요? 유족 측이 제기한 항소가 취하됐다고 합니다. 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요. 재판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한 것으로 간주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 패소 사실도 유족들이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도 놓쳐버리고 여러 가지 상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 판결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유족 이 씨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권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많은 언론들이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2번 죽였다. 이렇게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실수인지 아닌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오늘 밤참 뉴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에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급 대형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4월 20일부터 4개월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270여 점이 공개되는데요. 이게 아시아에서는 첫 대형 전시라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호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국 휘트니 미술관과 공동 기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립미술관이 휘트니 미술관과 협력 전시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1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데이빗 호크니 전시가 아주 큰 화제가 됐었어요. 난리 네, 났었죠. 맞아요. 인파가 정말 많이 몰려들었었는데 그와 비슷한 관심이 벌써부터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표 예매가 열려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시를 보기 전에 좀 더 알고 보면 훨씬 감상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여러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호퍼,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분명 작품을 보면 저거 하고 아실 것 같긴 한데 작가 이름만 들어서는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진행자님은 어떠세요? 네. 호퍼 이름 들으시면.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방송적으로 얘기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아까 데이비드 호크니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네. 이제 그 근처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점심시간에 줄이요. 네. 근데 아까 지금 호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그림인가? 처음에 조금 헷갈리셨죠? 같은 사람 그림인가? 내가 호크니를 봤던 건가? 호퍼를 봤던 그랬습니다. 네.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신 그 부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작품이 같이 놓고 보면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약간 감각적인 색상이나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둘 다 호씨잖아요. 네. 호크니와 호퍼라서 예.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품을 보여드리면은 좋은데 우리가 라디오라서 우선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보통 딱 아실 것 같아요. 지난 2016년에 참신하고 감각적인 화면으로 화제가 되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공유 씨와 공효진 씨가 나왔던 이제 한 쇼핑의 빠른 배송 서비스 CF였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광고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뭐 스르륵 네. 정도로 얘기를 하면 아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광고에 매력적인 화면이 바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에서 영감을 낳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 호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을 보면요. 또 호퍼 작품이 꽤 세련되다 보니까 꽤나 최근 인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에드워드 호퍼는 1800년대 태생입니다. 1800년대면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죠. 조선시대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굉장히 옛날 사람 같네요. 아니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또 이제 저희 무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호퍼 그림을 봤는데 그거 보니까 20세기 그림 같았거든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 아니 뭐 조선시대가 안 세련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랬어요. 네. 1882년 태생이니까요. 사실 20세기에 활동을 하기는 한 셈이 맞아요. 하지만 피카소나 샤갈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점에서 뭐 각자 다 훌륭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세련미 면에서는 피카소나 샤갈보다는 훨씬 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호퍼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1, 2위에 늘 랭킹된다고 합니다. 뉴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화가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이유가 호퍼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거든요. 뼛속부터 뉴요커죠. 우디 알렌 같은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뉴욕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은 호퍼에 대해서 두 가지 수식을 보통 붙입니다. 첫째,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다. 둘째, 현대인의 고독을 잘 표현한 화가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짝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예. 보통 사실주의 화가라고 하고 호퍼 작품을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호퍼 작품이 굉장히 세련됐지만 사진처럼 정확해 보이지는 않는데 왜 사실주의라고 하는가? 책에 있는 뭐 사파? 네. 같은 느낌이지 사진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진 같진 않죠. 그런데 왜 사실주의라고 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사실주의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사실주의는요. 사실적으로 사진처럼 묘사하는 그 외형적인 형태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주제에 대한 건데요. 기존에는 왕이나 귀족을 주제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일상, 서민들의 일상이나 풍속상,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서의 동시대의 삶은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런 일상적인 거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사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찍은 것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삶을 그대로 이제 일상을 주제로 하면 사실주의. 네, 맞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리얼리즘인데요. 네. 번역을 사실주의 혹은 현실주의 두 가지로 다 되는데 사실주의를 좀 더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요거를 현실주의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이야 라고 하면은 사진보다는 현실적인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들잖아요. 저희 딸을 데리고 간 다음에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엄마가 굉장히 유식한 그러니까요. 미술에 조예가 깊은 엄마라고 오해를 하겠군요. 네,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퍼 이름과 관련해서도요. 또 따님과 가신다고 하니까 장난스러운 얘기 하나 하고 가볼게요. 에드워드 호퍼는 12살에 이미 키가 190cm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유난히 큰 키의 그 야위였다 보니까 별명이 호퍼가 아니라 그래스호퍼. 메뚜기였다고 해요. 유재석 씨? 실제 별명이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전시 보면서 늘 너무 진지하게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별명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게 웃지만은 못할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래들에 비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겪었다고 해요. 호퍼는 성인이 되어서도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뭐 외롭고 소외된 감정의 시작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호퍼는 처음부터 순수예술 작가는 아니었고요. 아까 삽화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모태인 뉴욕 예술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광고회사에서 파트타이머 삽화가로 일했습니다. 보통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파리로 여행을 다니면서 인상주의 화가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는데요. 그가 31살 때 처음으로 작품을 판매합니다. 미국 최초의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인 뉴욕 아모리쇼에 참가해서 작품을 한 점 파는데요. 네. 사실 그 작품을 팔고 나서 10년간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때도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 포스터도 제작하고 동판을 부식시키는 판화기법인 애칭을 배우는데요. 뭐 전쟁 포스터로 수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애칭 화가로서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칭은요. 순수 작업물이라기보다는 인쇄를 위한 거거든요. 네. 잡지 표지나 영화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일종의 상업 화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걸로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뭐 고바우 영감 뭐 이런 기안팔사? 예, 웹툰 작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순수 회화 작가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게 대중들에게 어쨌든 이름이 알려지고 나니까 1924년 42세의 나이로 처음으로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림이 몇 점 팔립니다. 네. 근데 늘 순수예술 작가를 꿈꿨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업미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이제 부모의 권유로 상업미술을 하게 된 건데요. 그림이 몇 점 팔리자 전업작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칭 작업은 그만둡니다. 그리고 1927년 45세에 진행했던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작품을 모두 완판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극단적 아이가 아니었을까 MBTI로 봤을 때.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작아서 힘들었는데 이분은 또 커서 힘들고 그렇죠. 제 친구는 키가 되게 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버스 탈 때
어디가 제일 구석지지를 먼저 본다고. 키가 굉장히 크니까 네. 눈에 띄니까. 않기 위해서. 예. 네.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구석에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작으니까 글씨도 크게 쓰고 그림도 크게 그리고 그랬거든요. 네. 다들 자신의 삶에 아픔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화가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러면 시작도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늦은 나이에 개인전을 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술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늘 예술가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가들은 보통 60세의 작품 세계에 정점을 찍기 시작하고 생을 다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년 없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한 40세의 안정감을 갖고 60세면 정년을 맞이하는 다른 산업군과는 다르죠. 즉 40 정도의 나이가 혹은 45살 이 정도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이 되어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섣불리 이미 늦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디렉터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40에 뭘 아나요? 살아보면 40에도 맞아요. 내 이럴 줄 몰랐지. 이제 그렇지만 일반 산업군에서는 그쯤 되면 뭐 팀장도 달고 빠르면 임원도 달고 하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일할 때는 내가 제일 전문가인 것처럼 일에서는 하잖아요. 익숙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40 정도 나이의 예술가들은 가장 친구들은 안정이 됐는데 나는 아직 불안의 기로에서 많이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호퍼는 42살에 개인전을 하면서 오히려 전업작가의 길을 선택을 한 용감한 결정으로 이렇게 미국에선 가장 사랑받는 작가가 된 것 같은데요. 호퍼가 40 중반에 꽃이 피기는 했지만요. 젊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 순수 회화는 아니었더라도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건 분명하거든요. 그의 작품들을 보면 디자인적이거나 혹은 이제 라인이나 색감이 이제 굉장히 돋보이는데 그게 영화 포스터나 잡지 표지를 그렸던 경험에서 비롯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는 영화와 연극을 직접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향이 그의 작품이나 그 작품의 주제나 구성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스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듯한 그런 구성이 이 작가의 그 작품의 특징이죠. 그의 작품을 보면요. 유난히 창문 프레임 속에 인물이 자주 등장을 해요. 네. 벽이나 창 너머로 인물이 있다 보니까 약간 몰래 들여다보는 것 같이. 엿보는 듯한 약간은 그런 관음증적인 시선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학으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에서는 고개 숙인 남성이 침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책이 한 권 놓여져 있는데 뒤에는 여성이 잠들어 있고 상의만 입고 좀 잠들어 있어요. 그럼 둘은 싸운 걸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부부의 삶일까?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최대한 부부면요. 신혼부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부부 맞을 거예요. 예. 그런가요? 연인들은 절대 등 돌리고 자지 않을 테니까 이건 분명히 부부일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추정인데 네. 얘기거리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보고 저는 부부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연인인데 싸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전 싸우지 않아도 부부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각자의 경험에 맞춰서 같은 네. 그림을 보고 이렇게 상상력들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호퍼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그 등에서 말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보통. 호퍼의 작품은 강렬한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방금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음껏 상상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호퍼가 자신의 작품이 사파처럼 여겨질 때 당혹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작품도 다른 추상 작품들처럼 형체와 색과 빛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의미나 서술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이 사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설정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영화가 있어요. 2013년에 예.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예. 호퍼의 작품 13점과 동일한 구도의 화면이 나옵니다. 호퍼의 작품을 보면 가끔씩 영화의 스냅샷을 딱 찍어놓은 것처럼 캡처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해피엔딩 로맨틱 코미디 같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사실 이 셜리에 관한 모든 것도요. 직접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유쾌하거나 쉬운 영화만은 아니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영화의 스냅샷을 그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을 가지고 이 스냅샷이 정확히 찍히도록 영화를 역으로 구성한 건 좀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또 17명의 작가가 그의 작품을 한 점씩 골라서 소설을 쓴 다음에 엮어서 만든 책이 있는데요. 빛 혹은 그림자라는 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한 장르로 소설을 쓰라고 했는데 보통은 드라마도 있었지만 스릴러, 미스터리, 범죄, 환상문학 이런 장르가 많다고는 하네요. 네. 그 이외에도 앞서 소개했던 이제 광고에서처럼 광고계는 물론이고요. 알프레드 히치콕 많이들 들어보셨죠? 오, 사이코. 네, 맞아요. 히치콕의 사이코에도 호퍼의 작품이 호퍼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작품에 등장하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이 호퍼의 작품이 이제 그 휘트니 미술관에 처음 소장된 작품이 철길 옆에 집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있는 집 형태를 그대로 히치콕이 그 오마주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그 등장을 시켰고요. 밤의 창문이라는 작품은 외부에서 본 불 켜진 창문 속으로 이제 엎드리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여요. 네. 그것과 똑같은 동일한 구도에서 여인의 이제 뒷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거장이 오마주를 할 만큼의 뛰어난 예술가라는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매력적인 거죠. 예. 호퍼의 작품은 미술 이외의 영역에서 정말 예술가들이 많이 환호를 했고요. 영화든 책이든 패션이든 광고든 그런 본인 영역에 호퍼의 느낌을 녹여내고자 했죠. 전시 가실 때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나 책을 한번 보고 가셔도 훨씬 풍성한 감상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본 듯한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혹은 있는. 보지 않더라도요. 히치콕 알지? 사이코. 요 한마디만 하셔도. 우아한 사람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네. 근데 호퍼의 작품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봤는데 아까 호크니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크니의 작품을 보면 대낮의 여름이 네. 떠오르는데 호크니의 작품을 보면 가을의 저녁. 정확하게 비유를 하셨네요.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쓸쓸하다?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호퍼가 살았던 환경이 사실은 계속되는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가장 선진적인 산업 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또 대공황이 오고 또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면서 많은 혼란과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급변하는 도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인물들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의 작품의 특징이요. 유난히 쓸쓸하게 보이는 이유가 우선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텅 빈 풍경도 많고요. 혹은 인물이 등장해도 그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림처럼 네, 보통의 부부처럼 네. 그리고 서로 입을 다물고 있고요. 같은 공간에 존재해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없고 단절된 인간의 고독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그 인물이 감상자인 저희를 보고 있지도 않아서 인물의 표정은 무표정이고 시선은 텅 빈 공간을 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그 몰래 엿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일 거예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네.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제목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리에 불이 켜진 레스토랑 안에 셰프 3명과 손님이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에 4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시선이 모두 서로 다른 곳을 응시를 합니다. 심지어 남녀는 나란히 앉아 있는데 서로 대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함께 있지만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고 무표정한 사람들. 오히려 함께 있기 때문에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설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왜 이런 현대인의 고독을 표현하게 됐을까, 호퍼는? 호퍼가요. 사실 현대인의 고독감을 의도해서 그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나는 미국의 단면을 그리고자 했던 적이 없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리는 중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수가 유난히 적고 내향적인 본인을 그렸으니 자동으로 현대인의 고독감처럼 비춰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처럼 호크니의 작품이나 아니면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네. 보면 동시대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다 이렇게 쓸쓸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대공황을 겪었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호퍼가 본인을 그리면서 굉장히 과묵하고 내성적인 그런 인간상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독과 소외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케이프 코드의 아침이라는 작품은 꽉 닫힌 창문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창밖에 숲이 있는 풍경을 무표적으로 응시하는 그림인데요. 누군가 호퍼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묻자 호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는 밖을 보면서 빨래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중이다.
이것이 정말 이 그림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위트 있게 답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호퍼는 그림에 대한 특정 감정 상태를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대도시의 외로움을 그렸을 거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긴 했는데요. 네. 제 주변에 호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글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네. 또 호퍼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보통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 뮤즈가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그쵸. 이 키 큰 호퍼에게는 어떤 뮤즈가 있었을까요? 호퍼의 외모는 그 2m 정도로 유난히 크고 말라서 어릴 때 메뚜기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았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네. 성격상으로는 비밀스럽고 내성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42살에 조세핀 니비슨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조라고 불리는 여성은 호퍼가 자신보다 고양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둘은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세핀이 호퍼의 유일한 뮤즈였어요. 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포즈를 잡아준 모델은 아내인 조였다고 하는데요. 호퍼가 그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조는 호퍼의 작품 3000여 점을 휘트니 미술관에 기증하고 10개월 뒤 이제 호퍼를 따라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그림을 보러 가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슐랭 가이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고단한 하루의 마무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했고요.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계실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기를 응원하면서 제가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끝곡으로 임영웅 씨의 인생 찬가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밤참 뉴스 코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얼 찾다